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리스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파장은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3개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후폭풍 계속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인도 그렇고 주가 폭락 사건도 그렇고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도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경계가 되는 지점인데 네. 요즘 이 세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론가님? 일단 코인이라든지 또는 뭐 주가 폭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또는 투자도 사실 자신의 어떤 그 영역을 벗어나서 좀 더 빨리 투자를 해야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 네. 이런 심리들이 몰리면서 도리어 더 수많은 어떤 피해자를 양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사실상 국가의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떤 그 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셀럽들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의 어떤 고충을 도리어 이용하는 그런 이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지금 뉴스들입니다. 네, 거기다 그 액수가 뭐 60억, 70억, 몇십억 이렇게 국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가 오가다 네, 보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관련 내용 평론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리스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파장은입니다. 이번 한 주 가장 핫 이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논란이었는데요. 어제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언론사가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월에서 2월 가상자산인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을 80만 개 보유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파장이 일었고 이게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60억 원 상당이라고 알려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보도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당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에 이제 그 위믹스라는 코인들을 보유하기 시작해서 3월 초에 그 이체를 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남국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겠냐면 그 액수가 너무나 크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가장 높은 액수로 따지더라도 60억 원가량의 그런 그 코인을 어떻게 보유할 수 있었을까? 또 김남국 의원이 사실상 여러 그런 그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상당히 흑수저이고 그리고 그 후원금 모집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자신이 어떤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알려졌던 사실들이 다시 이제 그 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게 매칭이 안 된다. 그러니까 60억 원을 갖고 있었던 어떤 자산가가 한 행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대선 직전 3월 9일이 대선 투표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이었어요. 수행실장이라는 건 후보를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따라다니면서 수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 투표일 직전에 이것을 이체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느냐. 도대체 그러면 정치인이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코인에만 몰두했느냐라는 비난이 겹치면서 이제 도화가 된 그러니까 도화선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최초에 시드머니 어디서 왔는가 이런 부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논란이 불거지자 이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 관련 초기 투자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며 계속 해명은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국민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 공개에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하다못해 저 집안에 있는 장롱 위에 놓여진 골동품 있지 않습니까? 그림, 골동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핫한 지금 이 트렌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공개해서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남국 의원의 그간 국회의원이 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속되는 그런 공개된 자산 내역을 봤더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처음에 11억 원에서 9억 원에서 11억 원, 11억 원에서 1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어떤 돈으로 했느냐 이런 어떤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 자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이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기가 돼서 전세 자금을 받았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전세 자금으로 다른 전세를 그쵸. 살아야 되는데 자신은 안산에 월세로 살고 그 돈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을 샀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팔아서 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이 해명도 사실상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우리가 보통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자금을 몽땅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LG 디스플레이지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야기한다면 그건 보통 올인한다고 하잖아요. 올인. 자신의 전 재산을 지금 다 거기에 그 투자를 한 셈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과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서 자신의 그 거주 자금을 전부 다 한 곳에 몰아서 올인하는 그 행태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이겁니다. 그 김남국 국회의원은 계속 한 수년 동안 가상자산에 투자한 건 결코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공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지금 그 전세 자금을 빼서 LG 디스플레이를 사고 그 다음에 코인으로 넣었다고 그런다면 지금 9억 원이 공개된 자산에서는 없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해당 시점에서는 9억 원이 빠진 금액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아까 말씀드렸죠. 김남국 의원의 재산은 계속 늘어나기만 했어요. 9억 원에서 11억 원에서 1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다시 이제 언론은 묻는 거예요. 도대체 9억 원을 빼서 여기다 코인에다가 투자가 갔다면 코인 투자는 어차피 공개된 재산이 아니므로 공개된 재산상에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아직도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명을 통해서 이 주식 판매 대금을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는데 딱 그 내용이죠. 이 재산 신고상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증가한 9억 원가량의 그 예금의 행방이 지금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안 돼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계속 또 언론을 어떤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SNS에 네. 올린다든지 하면서 해명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네. 이 해명은 또 뭐냐면 처음에 말을 또 바꾼 거예요. 네. 어떻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냐면 아니다. 내가 코인을 투자해서 나온 수익을 일부 예금에 집어넣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긍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수긍은 되지만 당신은 왜 말을 바꾸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사실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니 그런 그 코인에서 난 수익을 또는 주식으로 난 수익을 예금에 집어넣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을 바꾼 건 어쨌든 수익이 난 것을 집어넣은 금액으로 9억 원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그러면 수익을 난 금액은 9억 원이 따로 있고 그럼 또다시 묻건이 60억 원가량의 위믹스는 무슨 돈으로 네. 샀느냐. 왜냐하면 수익이 난 금액을 예금했다면 그 당시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쭉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엄청난 또 다른 어떤 코인 수익은 어디서 생겨난 거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요. 네.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이제 공동 발의한 사람 중에 한 명의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이 부분이 또 논란의 쟁점이 되었죠. 네,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벌써 이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두 가지가 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은 이외의 모든 자산은 전부 다 과세 대상이에요. 뭐 은행 예금도 그렇고요.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거기에 세금이 붙잖아요. 또 다른 어떤 자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상자산만큼은 지금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일몰 예를 들어 몇 년도까지는 그냥 유예하기로 하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2년에는 과세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유예하자, 즉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당시에 이해는 가요. 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려고 했어요.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아주 강한 발언을 하면서 가상자산에 어떤 보다 더 엄격한 규율과 규제가 필요하다.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코인으로 투자한 2030 세대가 막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법안은 유예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22년도부터는 형평상 이 가상자산에도 지금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바로 민주당 집권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했는데 또 유예합시다. 라고 발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의 화폐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면 문제가 다른데 가상자산의 그러니까 화폐를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자산을 위해서 법안을 좌지우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 충돌이다라는 그런 일각의 비판이 일었고 여기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항변을 하긴 했어요.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5조 3항 1호에 보면 직무와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의 재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입법을 하는 활동이 각각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데 각각 무슨 케이스든 간에 이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해충돌이다라고 한다면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이 법안이 생겼다고 한다면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김남국 의원의 이 항변에 대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 이것을 다투기 전에 최소한의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법과 관련된 나의 그런 그 의식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리걸 마인드 또는 공직자 마인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미리 갖고 있었던 사람도 백지신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공직자 예를 들어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예를 뭐 비서관으로 간다든지 보좌관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공직자들은 대개 미리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을 아까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주식은 특정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만약에 자기가 대변했을 경우 나의 사적 이익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럼 백지신탁이라는 제도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이유들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는 재산도 그럴진데 도리어 국회의원이 돼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자그마치 9억 원이나 사들였다. LG 디스플레이 말씀입니다. 이 행위 자체도 사실상 상당히 지금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이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런 이 입법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다, 상정됐다. 또 전자 산업과 관련된 특히나 이 법안이 LG 디스플레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그렇다면
그런 어떤 법안을 찬성 반대할 때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이 항변하는 건 지금 법의 허점과 관련돼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도리어 법의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나의 태도는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 법적 제도적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어떤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도 선거 출마 자금을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내가 하면 문제가 되는가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준석 그 당대표는 SNL이라는 그런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주 기자가 간다 이런 코너 있었어요. 그 주현영 배우가 이렇게 물어봐요. 기자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코인을 단기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장투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워낙에 이준석 그 당대표가 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코인에 몰두할 시간이 없으므로 다종 프로그램 자기가 짜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 정신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 사태가 발발하자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자신을 비판하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과 김남국 의원은 다르다. 그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은 공개된 어떤 자동 프로그램으로 지금 투자를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이 텔레그램 방이라고 해서 텔레그램 속에서 은밀하게 이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을 계속 투자했던 거, 코인을 계속 투자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자신이 가장 힘들다는 대선 기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를 투자하는 행위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벌지 국민들이 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해명은 했지만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원래 알려졌던 내용이 지난해 초에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 징후를 이제 포착해서 검찰에 알렸고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했었는데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작년 하반기에 김남국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낸 게 아니라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렇게 그 거래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의심 거래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 의심 거래의 상황들은 주로 자금을 세탁한다든지 또는 환치기를 한다든지 또는 자산을 은닉하려는 그런 시도로서 보인다든지 이런 의심 거래로 추정되는 상황이 있을 때 법에 의해서 무조건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그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심 거래 징후가 있다 해서 바로 검찰에 의뢰를 한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 거래의 약 한 4%밖에 이 의심 거래로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액수가 크다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그 시기별로 상당히 의심 거래라고 아까 말씀드린 자금을 세탁하려든지 아니면 환치기를 하려든지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의뢰를 했고 의뢰를 받은 검찰이 쭉 상황을 지켜보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 지금까지의 흐름, 검찰이 알 수 있는 흐름 속에서는 상당히 대선이라든지 이런 선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자금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검찰이 이제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건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럼 최종적으로 검찰이 밝히려고 하는 건 뭘까요, 네, 변호사님? 그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제가 약간 누락이 됐는데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판사가. 이 두 번의 영장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FIU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의뢰를 했을 때 검찰은 전체를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계속 지금 10월 1일부터 1월 14일 또는 2월 17일까지 계속 그 코인, 위믹스 코인이 이쪽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가상 자산 지갑으로 흘러 들어온 정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누가 보냈느냐는 네. 거예요. 실제로 이 주체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빗썸에 있는 자신의 위믹스를 지금 옮긴 거냐? 근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주체 실제로 그렇게 보낸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고 지금 검찰은 들여다보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판사가 두 번이나 기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아마 세 번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들여다본 건 딱 한 지갑이에요. 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그 한 지갑. 그런데 이게 불거지자 언론들이 너도나도 지금 취재를 하는 가운데 변창호 코인 연구소라는 그런 가상 자산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 바로 지갑을 하나 더 발견했고요. 네. 그 다음날 하나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지갑은 벌써 3개나 돼요. 이 3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10월 1일부터 2월까지 끊임없이 위믹스라는 그런 그 코인만 이 김남국 의원의 지갑으로 계속 이동하는 네.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도 이번에는 판사가 절대로 받아들일 거다. 법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 또 다른 지갑이 2개나 발견됐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게임학회가 네.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다량 보유 논란이 게임업계로 번지고 있는데 이 위믹스 코인이 게임 회사가 만든 코인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같이 문제가 되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게임의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게임 속에서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P2E라고 하거든요. Play to earn. 그래서 실제로 도박의 성격이 강해요. 그쵸. 그러게 게임 산업화에서는 특히나 게임 학회 같은 데서는 이렇게 돼서 안 된다. 그렇죠. P2E가 대단히 지금 활성화돼서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들여다봤더니 김남국 의원이 이 P2E와 관련돼서 법안을 발의도 했고 또 굉장히 도움되는 어떤 그런 발언들도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문제는 이 P2E와 관련돼서 게임 학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문구가 들어간 그런 법안도 발의하려고 했어요. 게임 속에서의 게임 머니는 일종의 가상화폐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그런 법안도 발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면 이런 발표가 나자마자 또 위믹스 코인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학회가 문제시되는 건 이거예요.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네. 바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3월 달에 코인을 그러니까 위믹스를 빼낸 이후에 그해 한 8월 달부터 문제가 야기돼서 10월 달쯤 상장 폐지가 됩니다. 상장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위믹스가 알려진 그런 수량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천만 개의 그런 코인을 더 발행해요. 그 발행된 액수가 약 9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이 게임학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900억 원을 몰래 더 많이 수량을 발행을 해서 혹시나 지금 이 국회에 로비를 한 거 아니냐. 900억 원이 정치 로비 자금으로 들어간 네. 게 아니냐. 즉 지금 김남국 의원도 그 로비 자금으로 갑작스럽게 위믹스 코인이 유입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 계속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상조사위를 꾸렸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어차피 지금 김남국 의원의 그런 소명을 그대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적을 하는 거라,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숨기고 있다, 더 이상 또 다른 어떤 사실들을 숨기고 있다고 한다면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이 없는 한에서는 그걸 뭐 다 압수수색도 안 되고 가상자산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의혹들로만 봐서는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좀 뒷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직자 지금 재산 신고 내역 포함시키는 문제는 미국은 이미 가상자산 코인을 갖고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코인을 얼마큼 갖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없다는 게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지금 더 키우고 있는 것이고요. 가상자산 매각을 권고했는데 저는 이건 사실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개인적인 어떤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 판다고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어떤 경로로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다면 그 혐의가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상자산을 판다 안 판다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된다. 어떤 돈으로 사실 코인을 했고 지금 그 코인이 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 판도는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투명하게 지금 공개를 하라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어떤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현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일단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이 공직자윤리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가상자산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야기가 되니까 후다닥 지금 뭐 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은 계류가 되고 있었어요. 가상자산안에서 몇 년 동안 계류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김에 예치 신탁을 하고 또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의 동일 수량의 보관을 하고 또 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공제 가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금 이런 조항들을 지금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시장을 이렇게 갖고 나가도록 하는 어떤 행위 하나와 또 하나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시세 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가상자산 시장에는 정확하게 부과되지 아니한 어떤 항목들이라 보다 엄격하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그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생겨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다가오는 주말인 14일에 쇄신 의총 열겠다고 밝혔어요. 원래 이게 돈복도 사건에 네, 그렇죠. 관련돼서 쇄신 의총이었겠지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코인 지금 코인과 관련된 파장이 커지자 돈복도 사건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안 보여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예, 너무 조용해졌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해당 관련자들이 계속 소환되고 구속되고 하는 와중에 그런 보도들이 제대로 지금 나오지 않을 만큼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 이 쇄신 의총에서 이 문제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갑작스럽게 정체를 보이거나 하락하고 네. 있거든요.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돈복준 사건보다 이번 코인 사건이 훨씬 더 파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쇄신 의총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문제 또는 전수조사와 관련된 문제, 즉 위믹스 코인의 90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자 그렇다면 혹시나 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투자한 또 다른 의원이 있는지 그 의원들은 위믹스라는 화폐를 갖고 있는지 또는 갖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자 이런 목소리에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이걸 공개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쇄신안 나올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네요. 해명에 또 해명을 거듭하고 있지만요. 예금
과 그리고 생소한 가상자산에 10억이나 투자한 배경, 대선 전후의 그 현금화 등 여전히 의문점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사흘 전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뒤늦게 이제 사과를 한다라는 어떤 부분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얘기했고 일찍 사과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그걸 해명하느라고 사과는 못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사과를 한다. 그러나 그 뒤에 붙는 모든 문제들은 그러나 나는 떳떳하다라는 뉘앙스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들이어서 지금 자신은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내용을 붙여서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지금 비판도 역시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코인 거래의 불법성 여부 일단 떠나서요. 사안이 엄청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미 게임업계 로비 관련 이슈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사안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평론가님 보고 계세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나와 있는 위믹스 말고도 정말 생소한 이름의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데 봤더니 또 여기에 P2E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그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코인들이 주로 김남국 의원이 소유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약간 사행성이 있는 그런 게임 속에서의 코인 위주로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이렇게 그 투자를 했다 또는 투기를 했다고 한다면 또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혹시 로비성으로 그런 코인을 획득한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 한 사람의 어떤 이 발의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의원들도 로비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전반에 정말 코인 게이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코인 관련 논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3개월입니다. 이번엔 또 국민의힘 문제예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이 각종 정말 설화에 휩싸였죠. 논란에 있다 보니까 바로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1년과 3개월 사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있어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또 징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초점이죠. 그렇죠. 네. 우선 김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모 방송국 그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은 3.1절이나 광복절에 비해 격이 낮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어요. 네,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올해는 국민총리를 보내서 대독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방이 이뤄지는 끝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미 보수 쪽 그런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직접 참석을 했다. 그런데 올해는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런 기념식은 다 그 격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사실 이 민주당이라든지 혹은 4.3과 관련된 그런 피해자 가족들은 아니 뭐 어떤 것은 뭐 4.3보다 훨씬 더 격이 높은 그런 기념일이 있고 어떤 것은 어떤 기념일은 더 격이 낮고 그런 어떤 기준이 어디 있으며 또 4.3을 모독하는 그런 말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분노가 일었고 그 분노 때문에 도리어 김재원 최고위원이 훨씬 더 지금 많은 비판을 받게 된 계기가 됐죠. 이 태영호 의원이 도마 위에 오른 것 역시 연이은 설화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발언이 일단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4.3 사건입니다.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그때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를 하면서 이 그렇게 되면 남북
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이 되려면 북한도 함께 해야 된다 하고 하면서 방북을 했거든요. 그 방북했을 때를 언급을 하면서 이것 역시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그냥 당해버린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빚었습니다. 이어서 태영호 의원은 녹취록 파문까지 번졌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 녹취록이 태영호 의원의 징계에 가장 큰 영향을 그렇죠.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녹취록의 내용은 바로 태영호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 보좌관들하고 한 내용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일본과 관련돼서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강제징용과 관련된 그런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최고위원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그 엄호 사격과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진복 정무수석의 발언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태영호 의원이 보좌관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녹취록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사실 이 대통령실이 최고위원회 발언까지 간섭하느냐가 될 텐데 그 다음 발언이 더 문제가 됐어요. 만약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한 말이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당신의 공천 문제가 달려 있다. 이 발언 최고위원의 발언을 그때 다 대통령실에서 판단해서 공천과 연계시키는 듯한 그런 식의 발언이었거든요. 이건 사실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그런 흔적이 있는 이 발언이거든요. 이런 발언이 나오자 일단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진복 수석은 부정을 했고요. 또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도 그런 내용의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건 자신의 의원실을 관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이 사안들이 굉장히 예민한 사안들이 불거져 나오게 만들었다. 이 책임을 아마도 가장 크게 지금 징계윤리위원회에서는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녹취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보좌진이 강용석 전 의원의 녹취 파일 유출자로 지목을 하고 고소를 하는 일도 있었네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녹취 파문이 일자 강용석 씨와 이제 김세희 씨가 지금 그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그 유튜브에서 바로 그러니까 보좌관 A 씨를 지목을 한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유출을 했다. 그러니까 이 보좌진이 고발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좌진 A 씨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이걸 유출했다고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나를 지목했느냐. 이건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하고 지금 그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발한 사건이죠. 그리고 결국 지난 10일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태영호 최고위원이 고심을 했을 거예요. 자진 사퇴를 하면 전체적으로 징계의 수위는 낮아지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비교를 할 때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습니다. 네. 태영호 의원은 자진 사퇴를 하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만 따져봤을 때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1년 후면 이미 선거가 끝난 시점이에요. 4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1년이 5월 달이잖아요. 1년 후가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는 출마를 하지 못하잖아요. 경선을 못 나가고. 그러면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현 당원권 정지 1년은 출마를 못하는 상황을 아예 만들어버린 거고요.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는 당원권이 다시 복귀가 되므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대신 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게 벌점이 들어가요. 네. 나중에 이제 경선을 할 때 다른 어떤 후보들과 이렇게 경선의 어떤 과정 속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자신이 또 떠안고 강남이라는 진짜 그 보수 정당에서 상징적인 곳에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 나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태영호 최고위원이 봤을 때 내가 당원권 1년을 받으면 어차피 못 나가므로 3개월을 받아서 그걸 극복해보자라는 판단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 수위,
그러니까 일단 이 1년, 그러니까 당권 정지 1년과 3개월이라는 수위가 나왔잖아요, 각각. 네. 이 정도 수위 평론가 예측하셨어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압박을 했으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틀 동안 윤리위원이 원래 윤리위가 이틀 전에 발표를 하려고 그랬다가 이틀 후로 연기했잖아요. 그때 모든 언론이 다 이건 압박이다. 즉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사실상 경감을 해준다라는 그런 이 보도가 나왔고 그 보도로서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정도의 어떤 수위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총선 공천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태영호 의원은 어쨌든 공천을 받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를 두고 이 둘의 이제 정치적인 의도나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김 최고위원은 징계 취소 소송 같은 걸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일단 김재현 최고위원은 취소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소송을 낸 네. 건 이 징계 때문에 낸 게 아니라 최고위원의 구성이 원래 당원 당규상 되지 않는데 최고위원의 이 최고위를 열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그 가처분 소송을 냈고요. 징계와 관련돼서 김재현 최고위원은 이런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1등을 했어요. 네. 근데 1등한 가장 큰 배경이 TK 지역의 지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자신 TK의 지금 지역구에 나갈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TK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일단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당이 아니더라도 그 지지가 바로 자신한테 오지 않을까. 당에 대한 지지보다 자신에 대한 지지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무소속으로도 나갈 수 있다. 이 판단을 해서 1년을 그냥 받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징계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여당 지도부에 공백 생겼습니다. 이 거리가 된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석이에요.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네. 정지는 그야말로 1년 동안은 그냥 정지한 거잖아요. 네. 그럼 최고위원은 그 안에 한석이 새롭게 집어넣지 나왔죠. 못합니다. 단 이제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당원 단계에 의하면 이게 지금 중앙위에서 뽑게 돼 있어요. 중앙위가 한 지금 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선거는 안 해요. 지금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너무나 또 과열되고 또 낭비가 돼요. 그래서 1, 2명 정도 아마 저 최고위이나 대표가 지명을 할 겁니다. 몇몇 지명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용 의원이라든지 이 당시에 나왔던 친윤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뽑을 거냐. 아니면 이제 비운을 좀 뽑아서 탕평책을 할 거냐. 이 얘기가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징계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악화된 민심 수습 평론가님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징계 자체로 수습이 되진 않겠죠. 지금 징계 이후에 이 당이 어떻게 쇄신과 혁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예요. 이 징계는 사실상 당연한 것이고 네. 그 이외에 우리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는다든지 더 혁신적인 어떤 모습 안으로서 무엇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이슈를 끌고 나가야만 이 당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렇게 되지 징계 자체로 뭐 갑자기 지지율이 오른다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법률리스트고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민심 어떤 식으로 수습될지 결국 국민의힘 내부의 노력이 절실하겠죠.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SG증권발 폭락 사태 후폭풍 계속입니다. SG 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투자 컨설팅 업체 라더견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했고 구속 결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구속이 됐고요. 라더견 대표는 주가 조작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금 꼽힙니다. 2,640억 원을 챙겼고요. 그중에서 1,320억 원을 스스로 명목으로 빼돌렸습니다. 일부는 아직 뭐 빼돌리려고 한 혐의도 있지만 어떤 식이냐면 1,320억 원을 마치 다단계로 아까 일부에서 아마 이 폰지 맞아요. 코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주가에서도 이 다단계의 어떤 수법과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받아서 선투자한 사람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이익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볼륨을 키웠는데 그런 키우면서 나온 어떤 수익들을 전부 다
갖다 빼돌려서 마치 마라탕집 내지는 승마장 내지는 골프장 이런 곳에서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해서 자신이 빼돌리려고 한 그런 혐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혐의입니다. 자본시장법과 그다음에 범죄수익 은닉법의 두 가지 혐의로서 지금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 투자자 모집책으로 지목된 라 대표의 최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에게도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변 씨와 안 씨가 그 최측근인데 변 씨는 모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으로 보입니다. H투자자문사를 총괄 관리하면서 또 수수료 창구 역할을 했다는 케이블 채널 뭐 C사 또는 또 SIM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연예 기획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상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프로골퍼 안 씨는 아까 왜 승마장 말씀드렸죠? 골프장 그것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빼돌리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SG증권바의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CFD 차액 결제 거래입니다. 이 CFD 거래 잔액이 2조 8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파생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파생 상품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해서 기초자산,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차액, 가격의 변동분만의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이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수익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주가 조작단이 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공범같이 돼요. 초기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대폰을 전부 다 대포폰을 만들어서 그 대포폰으로서 실제로 이 사람이 투자한 것처럼 다 대행을 합니다. 그럼 이 서로 통정 매매를 해요. 그렇죠. 통정 매매를 해갖고 전체적으로 계속 이 주가를 부양하는 그 속에서 돈을 모아서 바로 CFD 그 거래를 합니다. CFD 거래는 실질적으로는 외국계 증권사가 이걸 매매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시에테 제네랄 즉 SG 지금 증권사가 바로 이 8개 종목이 하락한 그런 지금 창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CFD 거래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잔액들이 있고 지금 그 잔액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금융당국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동안 이 CFD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이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상태로요. 7만 명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7천억 원 넘는 손실을 봤을 거다. 이런 추산이 나왔어요. 네, 일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원래 이제 서울 시립대 교수이고 상당히 이 금융과 관련돼서는 전문가죠. 네. 지금 자신의 어떤 그런 추정인데요. 7만 2,514명의 일반 개인 투자자가 총 7,73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하고요. 총 피해액만 8조 9,770억 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8일 종가에서 주주 명부 작성인 종가를 뺀 금액을 손실 금액으로 추정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도 사실상 지금 굉장히 적고요. 이거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당정은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이번 주가 조작 사태도 그렇고 굉장히 장시간 조금씩 주가를 조작하다 보니 참 탐지도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지금 주가와 관련돼서 이미 제보도 들어갔었고요. 금감원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데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습니다. 증권범죄가 최근 들어서 보면 검찰 불기소율이 55%가 넘고 기소되어도 40.6%가 집행유예로 다 지금 풀려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보를 하더라도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보완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주가 조작 진화한다, 점점 더 교묘해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재발 막기 위해 평론가님 어떤 고민들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일단 금융당국의 지금 그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금융당국은 아주 단기적인 변동만 들여다봐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씩 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뭔가 주가 조작을 하려는 그런 이 집단들이 있을 때는 단기적 변동이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러면 단기 변동 시스템의 상황만 지금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벗어나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거나 파생 상품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꾸준히 이 개미 투자자들, 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이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생생법률쇼에서도 함께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만 양상하는 주가 조작 사태,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서 문제 개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tarting